이정호 씨, 당신 이제 끝났어요. 30년? 그깟 세월이 뭐 대수라고. 전엔 그때까지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업 파트너 박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전에 잠깐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30년째 정호인쇄라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온 이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8, 이제는 머리도 반백이 되고 허리도 자주 아프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인쇄소 문을 여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갓 찍어낸 전단지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맡던 냄새인데도 여전히 좋더군요.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못 됐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이만큼 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점심때쯤 되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형이었죠. 정우야, 잠깐 나올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한 지 5년, 사업 파트너로 3년째 호흡을 맞춰온 믿음직한 동업자였으니까요. 근처 찻집에서 민수형과 마주 앉았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탕하게 웃으며 우리 정호! 하고 부르곤 했는데 그날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민수형,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정호야, 미안하다. 갑자기 왜 사과부터 하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뭘요? 갑자기 미안하다니? 은행에서 연락 왔지?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지난주부터 은행에서 몇 번 전화가 왔었거든요. 대출 관련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밀수형 혹시 응, 내가 했어. 네 도장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3억. 네 명의로 3억을 빌렸어. 뭐라고요? 3억을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인쇄소 부동산이랑 기계들 다 담보로 잡혔어. 지금 당장 갚지 못하면 형, 정신 나갔어요? 어떻게 제 도장을 네가 맡겨놨잖아. 급할 때 대신 처리하라고. 맞습니다. 분명 제가 민수 형에게 도장을 맡겨뒀었어요. 세무처리나 관공서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하지만 그게 이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이놈이 정말... 그 돈은 어디에 썼어요? 사업 투자했는데 실패했어. 무슨 사업이요? 그건 말해도 이미 늦었어. 민수의 태도가 점점 건방져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변해 있었죠. 혀, 그럼 책임져요.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제가 갚아야 해요? 누가 갚으라고 했어?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포기해. 그 두 글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어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30년 해온 일터니까 아깝겠지만 이젠 나이도 있고 이참에 은퇴하는 셈 치고. 이 자식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포기하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읽은 걸 포기하라고요? 이정호 씨, 민수가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존댓말로요. 현실을 보세요. 당신 나이에 3억 갚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경매 넣으면 그게 끝이에요. 괜히 발버둥 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완전히 남 얘기하는 투로 말해더군요. 마치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말이에요. 형이 저지른 일인데 형이 책임져야죠. 책임? 웃기네. 증거라도 있어요? 민수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장은 당신이 맡겼고 서류에 사인한 것도 당신 필지와 똑같아요. 은행에서 보기엔 당신이 직접 대출받은 거죠.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정말 책임질 생각 없어요?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정호 씨, 당신 이제 끝났어요. 30년? 그깟 세월이 뭐 대수라고. 찻잔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 몸을 휘감았죠. 민수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0년이 뭐 대수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쇄소를 한 번 더 들렀습니다. 기계들이 평소와 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벽에 걸린 개업 당시 사진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젊은 시절 법무사였던 저는 25년 전 권력자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잃고 맨손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인쇄소였어요. 하루 종일 기계 소리와 함께 지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으로 소박하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이라니. 집에 들어서자 아내 미영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하고 웃으며 맞아줬을 텐데 그날은 제 얼굴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30년 동안 일군 모든 걸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5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무거운 현실을 혼자만이 감당하고 싶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였어요. 이정호 고객님, 대출 연체로 인해 담보물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형부,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우리 가족 먹고 살기 바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인쇄소에 나가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어떻게 말하지? 3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모든 게 들통이 났습니다. 은행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압류 통지서를 전달했거든요. 댁이 이정호 씨 댁 맞죠? 대출 연체로 인한 부동산 압류 통지서입니다. 현관문을 연 아내 미영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돌아간 후 거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통지서를 든 미영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설명할게. 3억? 3억이라고요? 언제 이런 돈을 빌렸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민수에게 당한 일, 도장이 도용된 일, 인쇄소가 경매에 넘어갈 일. 말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죠. 그럼 우리 집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변호사도 만나보고. 무슨 방법이요?
당신 나이에 3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도 저를 포기하고 있다는 걸. 미영아, 나 좀 믿어줘. 꼭 해결할 테니까. 믿어요? 5년 동안 그 사람을 믿다가 이 꼴 났는데요. 당신 판단력을 어떻게 믿어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틀렸나? 내가 멍청했던 거 아니야? 다음 날부터 미영은 친정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 대한 평판이 하루아침에 사기당한 한심한 늙은이로 바뀌어버렸죠. 정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네 슈퍼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내죠. 아, 그래요? 그런데 외상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워낙 경기가 30년 넘게 다닌 슈퍼였는데 외상이 고작 15만 원이었는데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형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둘째 형 집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정호야, 형 말 좀 불어봐. 둘째 형이 담배를 깊게 빨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너 성격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데 착하긴 한데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 형,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야, 중요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볼 순 없거든. 그때 형수가 나왔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우리 가정 먹고 살기 바빠요. 애들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에 3억 같은 큰 돈은 꿈도 못 꿔요. 형수님, 저도 알아요. 그냥 당장 급한 생활비만. 그것도 안 돼요. 한 번 빌려주면 계속 달라고 할 텐데. 차가운 말들이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형들도 날 버리는구나. 큰형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조카들까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큰형,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잖아요. 정호야, 형이 뭐 해줄 수 있겠어? 나도 은퇴하고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야, 그만해. 보기 민망해. 큰형이 짜증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너 젊을 때 법무사 하다가 의기용사 행세하다가 망한 것도 모자랐어. 이제는 사기까지 당했어? 학습 능력이 없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68년을 살아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현관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말랐지만 반듯한 어깨, 그리고 언제나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김수연이었습니다. 수연아! 뒤돌아본 수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20년 전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박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연이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소식을 어떻게 들었고? 동네분한테서 우연히 들었어요. 사장님이 어려우시다고.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얘기해요. 거실로 들어온 수연은 제가 차를 내오기도 전에 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사장님, 정확히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연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에게 당한 일부터 가족들의 반응까지 숨길 게 없었거든요. 수연은 제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더군요. 사장님, 박민수라고 하셨죠? 응. 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괴롱당할 때마다 보였던 그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수연아, 너까지 괜히 휘말리면 안 돼. 이미 충분히. 사장님,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20년 전 저를 걷어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남에게 도움받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사장님께 제대로 갚은 게 없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군요. 박민수, 나이는 65세 정도. 인쇄업계에서 활동. 맞죠? 어떻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사업자 등록이나 대출 기록 같은 건. 키보드를 두드리는 수연의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컸구나. 있다. 박민수. 이 역시나.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있는데? 사장님,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박민수의 각종 사기 전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걸 20년 넘게 반복해왔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당한 거였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이자의 행적부터 추적해야죠. 3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수연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위험할 수도 있잖아. 사장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그 일 말인데. 응,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전화를 끊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한테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요. 다들 사장님처럼 어려운 시절 도움받았던 사람들이죠. 누구들인데?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전 사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사장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잃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주 끝나지 않았어. 나도 젊었을 때 권력자들과 맞서 싸웠잖아. 수연아, 네 사장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감사는 나중에 받을게요. 일단 박민수부터 찾아봅시다. 수연의 눈에서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20년 전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박민수, 잘 봐라.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사장님, 저희가 박민수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장님이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연이 2명의 젊은 남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건장한 체격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사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수연이 먼저 건장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강태식이에요. 현재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태식이가 90도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15년 전 포장지 인쇄일 가르쳐 주신 강태식입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15년 전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채 사회에 나온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법 사업가다운 포스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박정민이에요. 지금은 작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민이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10년 전 법무서를 정리하는 법 배웠던 박정민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당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인쇄소 일을 도왔던 애였죠. 그때 제가 법무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법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정민이가 법무사가 됐다고?
네, 사장님. 비록 작은 사무소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도왔던 아이들이 다 잘 자랐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수연이 노트북을 펴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새 조사한 결과 박민수의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화면에는 박민수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자료 패턴을 보면 한 곳에서 사기를 치고 나면 반드시 3, 4개월 정도 잠적합니다. 그동안 돈을 탕진하고 다음 타겟을 물색하는 거죠. 정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횡령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 확보죠. 증거라면 뭐가 필요한데? 일단 박민수가 사장님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태식이가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그럼 그놈을 직접 찾아서 자백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식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협박으로 고발당할 수 있어. 수연이 말리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박민수의 현재 위치부터 파악해야겠어.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장님이 맞아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를 숨길 시간만 줄 뿐이에요. 수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강남 지역의 한 고급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뭘 하는데? 도박이요. 호텔 카지노에서 매일 밤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 호텔로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사장님, 너무 위험해요. 박민수가 사장님을 봤다가 더 깊숙이 숨어버릴 수 있어요. 태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올게요. 사장님은 그 사이에 법적 대응 준비를 하시면 돼요. 법적 대응? 정민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발장 작성해야죠.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혐의로요. 그리고 민사소송 준비도 병행해야 하고요. 정민아,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정민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비용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네 일도 있을 텐데. 사장님, 정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법이라는 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지금이 바로 그 방패를 사용할 때예요.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얘들아, 너희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일인데 너희들까지 끌어들이게 되어서. 수연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박민수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데? 사장님이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수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일을 가르쳐주셨죠. 태식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5년 전 고등학교 중퇴하고 깡패 생활하는 건 저를 사장님이 붙잡고 일을 가르쳐주셨잖아요. 정민이까지 합세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무사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법 공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아르바이트나 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녀석들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말해주다니. 그럼 정말 도와줄 거야? 네, 사장님. 3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저희랑 같이 새로운 사업 시작하세요. 새로운 사업? 태식이가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인쇄업은 이제 사양길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법무 지식, 사업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요.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수연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상담소를 차리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그런 일이라면... 법적 대응은 제가 맡고 실질적 피해 회복은 태식이 형이,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는 제가 담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장님, 요즘은 그런 서비스가 정말 필요해요. 특히 고령자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너무 많거든요. 태식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건설이라면서 비슷한 피해자들 많이 봤어요. 다들 어디서 도움받을지 몰라서 속만 썩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라면 해볼만 하겠네. 좋아. 일단 박민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네, 사장님. 세 명이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과 태식은 박민수를 찾아 나섰고 저는 정민이와 함께 고발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증거 확보예요. 박민수가 사장님 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내가 직접 왔다고 할 텐데. 그래서 CCTV가 중요해요. 박민수가 은행에 갔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서 CCTV를 확보하면 되죠. 역시 법무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더군요. 그리고 박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도 중요해요.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수연과 태식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찾았어요. 정말? 네, 확실해요.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카지노에 있어요. 태식이가 현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민수가 도박판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자식이 정말... 그런데 사장님,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혼자가 아니에요. 공범이 있는 것 같아요. 공범? 네, 같은 테이블에서 계속 함께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더라고요. 그럼 이건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조직 범죄라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더 지켜보면서 증거를 확보해야죠. 그리고 정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해요. 조직적 사기라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수연이 제 마음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포기하시려는 거 아니죠? 아니야. 다만 너희들까지 위험해질까봐 걱정되어서. 사장님, 20년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위험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지만 결국 저를 끝까지 도와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함께 가요. 태식이와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다. 박민수, 각오해라. 아저씨,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그냥 놔주세요. 제가 대신 갚을게요. 박민수를 일주일째 추적하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박민수 피해자가 저희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당장 나와주세요. 서초구 한 찻집으로요. 급하게 나간 찻집에는 이미 수연과 태식이가 앉아 있었고 그들 맞은편에는 낯선 중년 남성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정도로 보였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사장님, 이분들도 박민수에게 당하신 분들이에요. 수연이 소개해주자 그중 한 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박민수라는 놈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다른 분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작은 철물점을 했었는데 역시 그놈 때문에 망했어요.
세 번째 분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동진입니다. 퇴직금 전부를 날렸습니다. 이분은 아예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모두 얼마나 당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최영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2억. 30년 식당하면서 모은 돈 전부였어요. 김철수 씨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1억 5천. 철물점 팔아서 얻은 돈이었는데 박동진 씨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5천만 원. 40년 다닌 회사 퇴직금이었어요. 총 피해액만 6억 5천만 원. 제 3억까지 합치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거대한 사기였습니다. 모두 어떻게 박민수를 알게 되셨어요? 저는 동네 상인회에서 만났어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접근했죠. 최영식 씨가 답했습니다. 저는 철물점 단골이라고 하더군요. 몇 달 동안 작은 물건들 사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김철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아내 병원에서 만났어요. 아내가 투병 중이어서 돈이 급했거든요. 박동진 씨의 경우가 가장 악질적이었습니다. 사람의 급한 마음을 이용한 거였으니까요. 모두 똑같은 수법이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건가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박민수 관련 정보를 찾다 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혹시 더 있을까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태식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최영식 씨가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해요. 이런 놈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단합해서 대응해야 해요. 김철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동진 씨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우리만 더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그놈이 증거 다 인멸하면 어떡해요? 박동진 씨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동진 씨, 저는 30년 인쇄소 운영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박민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때 찻집 문이 열리더니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이상하게 친숙한 얼굴 같은데?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민수 관련해서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모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민수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찻집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쏘아보듯 바라보았어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얼굴이 친숙했구나. 박민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최영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재민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그냥 놔주세요. 뭐라고? 김철수 씨도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망쳐놨는데 놔주라고? 저도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어? 태식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그래도 제 아버지라서. 박재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아저씨들, 제가 대신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갚겠어요. 네 혼자서
10억을 갚겠다고? 최영식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0억이요? 박재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네 아버지가 한 짓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일단 앉아라. 얘기해보자. 박재민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다들 그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지금 어디 있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잡으러 가실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민아, 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박민수의 사기 수법부터 피해 규모까지 빠뜨리는 것 없이 말이에요. 듣고 있던 박재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아버지 설득해서 자수하게 해라.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이미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언제? 이번 주 안에요. 여권도 새로 만들었고 항공편도 예약했대요. 이제 정말 급해졌습니다. 재민아, 그럼 네가 선택해야 해.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도와서 해외로 도피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서 죄를 막을 것인가. 박재민이 한참 동안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생각해봐. 네 아버지가 해외로 도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돈을 못 받게 돼. 그리고 네 아버지는 그곳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정민이가 법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수하게 하면 최소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어. 박재민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아버지 위치부터 알려줘. 하지만 그러면... 재민아,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도 효도야. 네 아버지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는 거니까. 박재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그냥 놔주세요. 제가 대신 갚을게요. 재민아, 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때 박동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친구도 피해자잖아요. 박동진 씨의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인을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최영식 씨가 반박했습니다. 놓아주자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때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수하게 하는 대신 우리가 당신과 협력해서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걸로 피해를 보상하는 거죠. 박재민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있기는 한데 어디에? 경기도 어디에 작은 땅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명의로 옮겨뒀어요.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있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설득해서 자수하게 하고 숨겨진 재산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거야. 박재민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시한부예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박재민과의 협력이 시작된 지 사흘째, 드디어 박민수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박재민이 제공한 정보 덕분이었죠. 사장님,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직접 얘기하지 않고는 못 넘어가겠어. 오피스텔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자와 마주봐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문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박민수 씨, 나 이정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문틈으로 보인 박민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통통하고 혈색 좋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뺨이 홀쭉 들어가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심상치 않아. 정호야,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서 얘기하자. 박민수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거실로 들어섰는데 곳곳에 약병들이 널려 있었어요. 형, 몸이 안 좋은가? 그게 별거 아니야. 박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약병들을 치우려 했지만 너무 많아서 다 감출 수가 없었어요. 형, 솔직히 얘기해. 3억은 어디에 썼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투자에 실패해서. 무슨 투자? 부동산 펀드였는데 사기였어. 나도 당한 거야. 또 거짓말인가? 형, 지금까지도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 아니야. 정말 사기당했다고. 박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줘. 펀드 계약서든 뭐든. 그게 다 압수당했어. 누구한테?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 나도 피해자야, 정호야. 말이 안 되는군. 그럼 도박은 뭐야? 매일 밤 카지노에서 돈 날리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구나. 형을 일주일째 지켜봤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까지 도박하는 거 다 봤다고. 그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남의 돈으로 도박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갑자기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니 고개를 감쌌어요. 정호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박민수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나 죽어가고 있어. 뭐? 간암 말기야.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한부라고? 언제부터 알았는데? 한 달 전에 확진받았어. 그래서 미친 듯이 도박을 한 거야. 도박을 왜? 혹시나 해서 큰 돈을 벌면 치료비도 내고 너한테도 갚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 안 되는 논리였지만 박민수의 표정은 진짜 같았어요. 그럼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응, 펀드 사기당하고 도박으로 날리고 이제 병원비조차 없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복수할 상대가 죽어간다고? 그럼 내 돈은 어떡하지? 형,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보험이라든지. 보험도 정과 때문에 가입을 못했어. 그럼 부동산은? 다 담보로 잡혔어. 은행 대출받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재민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약 사왔어요. 아. 박재민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정호 아저씨? 재민아, 너희 아버지 얘기가 사실이야? 무슨 얘기요? 시한부라는 얘기. 박재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박재민이 약봉지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사기라고.
이미 온몸에 전이 돼서 수술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이구나. 그래서 아저씨한테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발 아버지만은 그냥 놔달라고. 박재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는 맞지만 이제 얼마 못 사시는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형, 그럼 정말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절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민이한테 짐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럴 수가. 30년 인생을 건 복수의 대상이 죽어가고 있다니. 그것도 복수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다니. 아저씨, 박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대신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겠어요. 너 혼자서 10억을? 시간이 걸려도 꼭 갚겠어요. 박재민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때 박민수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화장지에 피를 뱉었습니다. 아버지! 박재민이 급하게 달려가 박민수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어가고 있구나. 갑자기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2주 동안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계획했는데 정작 복수할 상대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거예요. 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뭐든 물어봐. 정말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어? 박민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사업하려고 했는데 도박빚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았는데. 5억.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 역시 계획된 범죄였구나. 그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 모두 계획적이었어. 정말 미안해. 박민수가 다시 머리를 조았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허무했어요.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저씨! 박재민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무슨 방법? 아버지가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찾아보겠어요. 재민아, 괜히 희망 갖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제가 일어서려는데 박재민이 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된 땅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진작에 말했겠지. 아버지가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말 안 한 게 있을 수도. 박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재민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때 박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한 가지. 뭐? 내가 아는 다른 사기꾼들 정보 너한테 줄 수 있어. 그게 뭐에 쓸모가 있다고? 같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잖아. 박민수의 제안이었지만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형,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나는 가볼게.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야, 정말 미안해. 박민수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하고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복수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1층 로비에서 수연과 태식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 급하게 물었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한부래. 뭐요? 박민수가 가난 말기야. 3개월밖에 못 산다더라. 수연과 태식이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럼 돈은 어떡해요? 없어. 도박으로 다 날렸대. 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호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박민수가 시한부라는 소식이 퍼지자 피해자 모임이 급격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모임에서 최영식 씨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이정호 씨,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요. 일단 박재민이가 뭔가 찾아보겠다고 하니 그 자식 말을 믿으실 거예요? 최영식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인데 아들이 다르겠어요? 아마 시간만 끌다가 아버지 죽으면 나 몰라라 할 거라고요. 김철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요. 애초에 돈 받을 생각은 버려야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포기라뇨.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박동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금 날린 거 체념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동진 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68살에 뭘 도발하겠어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빠지겠어요. 김철수 씨가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철수 씨, 잠깐만. 뭘 잠깐만이에요. 시간 낭비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도 함께 시작한 일인데 함께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수 씨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최영식 씨도 연락을 끊었어요. 박동진 씨는 아이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결국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졌구나. 집에 돌아온 저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이가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이게 뭐야? 보시는 대로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세요. 무슨 현실? 우리 결혼 생활도 끝났고 당신 인생도 끝난 거예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박민수는 죽어가고 돈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박재민이가 뭔가 찾고 있어. 그 아이 말을 믿으세요? 한 달째 똑같은 소리만 하면서 뭐 찾아줬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재민은 매일 뭔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여보, 저도 이제 지쳤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15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른 인생? 네. 당신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미영이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미영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요? 1년? 2년? 그렇게 기다리면 정말 돈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돈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멀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저 쳐다보기도 싫어하잖아요. 제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요. 맞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영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저는 내일 친정으로 갈 거예요. 서류나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인쇄소도 날렸고 15년 결혼 생활도 끝났고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께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몹시 무거웠어요. 사장님, 저희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태식이 형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대요. 많이 다쳤어? 다리를 다쳐서 6개월은 깁스를 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회사 보상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태식이까지? 그리고 정민이도 사무소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 사정님 사건에만 매달리다가 다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경고받았대요. 이번 달까지 성과를 못 내면 해고라고 해서. 내 때문에 애들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수연아, 너희들은 이제 그만해. 각자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 사장님, 정말 괜찮아.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수연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제자들도 이제 아무도 없구나. 몇 시간 뒤 박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잠깐 만날 수 있어요? 뭔 일이야? 아버지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박재민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며칠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이야? 아저씨, 아버지가 어젯밤에 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하게 아파? 의사가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요. 박민수가 정말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아저씨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 뭔데? 닥재민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아저씨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박민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재민이가 모든 걸 말해줄 거다. 부디 용서해달라. 재민아,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라고 했어? 박재민이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경기도에 있는 땅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얼마나? 감정가로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억? 그럼 제목만으로도 1억 5천은 받을 수 있겠네? 정말이야? 네. 하지만 박재민이 또 말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땅이 제 명의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명인데? 아버지 동생 명의예요. 뭐라고? 아버지가 빚 때문에 급하게 동생 명의로 넘겨뒀대요.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요. 또 막힌다. 언제쯤 연락이 될까? 모르겠어요. 벌써 2년째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도 소용없단 얘기네. 박재민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5억짜리 땅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건드릴 수 없다면 의미가 없었어요. 재민아, 이제 그만하자. 아주씨? 너도 네 생활 해야지. 죽어가는 아버지한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괜찮아. 이미 체념했어. 정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영이 옳은 말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망가진 저와 함께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만큼은 취하고 싶었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맞나? 정직하게 살아온 게 잘못이었나? 술이 거나하게 올라왔을 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재민이었어요. 아저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니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금고. 뭔가 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고? 네. 금고 안에 진짜가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어요. 술이 좀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금고가 없거든요. 오피스텔에도 없고? 네,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그럼 다른 곳에 있단 얘기겠네? 아마도요. 하지만 어딘지는. 또 실마리가 끊어졌습니다. 재민아, 이제 그만하자.
네 아버지도 얼마 못 사는데 옆에서 간병해야지.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금고 안에 진짜가 있다고? 진짜가 뭔데? 하지만 더 이상 추적할 기력도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민수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단서가 모든 것을 뒤바꿀 열쇠라는 걸요. 사장님, 이 금고 안에 있는 게 진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아버지가 만든 가짜가 아니라요. 박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박재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저씨, 찾았어요. 뭘 찾았다고? 금고요. 아버지가 말한 금고를 찾았어요. 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디에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 집이에요. 5년 전부터 맡겨뒀대요. 지금 어디야? 금고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아저씨 집으로 가고 있어요. 30분 후, 박재민이 작은 디지털 금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검은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는 알아? 그게 아버지가 종이에 적어뒀어요. 박재민이 손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서류 몇 장, 그리고 작은 공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재민아, 이거 봐. 뭐예요? 경기도 땅이 네 삼촌 명의가 아니라 네 명의로 되어 있어. 네? 그럴 리가. 박재민이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건 가짜였나 보네. 네 아버지가 만든. 박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그때 제 눈에 공책이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니 박민수의 글씨로 빼곡히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에게 내가 죽으면 이걸 전해다오. 모든 진실이 여기에 있다. 첫 페이지를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별 대출 현황. 이정호 3억, 실제 사용액 5천만 원. 최용식 2억, 실제 사용액 3천만 원. 김철수 1억 5천, 실제 사용액 2천만 원. 박동진 5천만, 실제 사용액 1천만 원.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별도 계좌에 보관 중. 재민아,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 변경. 원래는 도박으로 탕진할 예정이었으나 시한부 판정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모색 중. 재민이 명의 계좌에 7억 예치. 7억? 재민아, 네 통장 확인해 봤어? 내 통장이요? 제가 쓰는 건 제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다른 통장 없어? 네 명의로 된? 박재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떠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5년 전에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상금이라고 하면서. 그거야. 그 통장 어디에 있어? 집에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지금 당장 확인해봐. 박재민이 급히 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저씨, 이게 얼마나 있는데 8억 3천만 원이 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박민수는 돈을 탕진한 게 아니라 숨겨뒀다는 얘기네. 공책을 더 읽어보니 박민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박으로 날리려고 했다. 하지만 시연부 판정을 받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재민이가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찾을까 봐. 사채업자들. 재민아, 네 아버지가 사채업자들한테 빚이 있다고 했지? 네, 5억 정도. 그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와? 요즘은 안 와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안전하다는 얘기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명단, 사기 수법,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까지. 재민아, 네 아버지가 이런 걸 다 기록해뒀을까?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때 USB 파일 중에 음성 녹음이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해보니 수십 개의 음성 파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보니 박민수와 다른 남자의 대화였습니다. 민수야, 이번 타겟은 확실해? 이정호라는 놈인데 법무사 출신이라 조심해야 해. 법무사?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 나이가 많아서 의심 안 해. 몇 달 동안 신뢰 쌓았거든. 제 이름이 나오는 대화를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민아, 이 목소리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다른 파일들도 들어보니 박민수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속이는 과정도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위험한 걸 녹음해 뒀을까?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기 전에 들통나면 이 녹음 파일들로 공범들을 고발하겠다. 나 혼자 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자연사하면 재민이가 이걸로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박민수는 보험을 걸어둔 거였습니다. 재민아, 이제 알겠어. 뭘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왜 진실을 말해줬는지. 이걸로 다른 사기꾼들도 잡을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해줄 수 있거든.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양심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 25년간 법무사 한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아, 잠깐만. 뭐예요? 이상해. 네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준비해뒀다는 게 말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공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이 확연히 다른 필체였어요. 재민아, 이건 네가 쓴 거지? 박재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재민아, 솔직히 말해. 25년간 법무사한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어. 박재민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왜? 아저씨들이 너무 억울해 보여서,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돈을 숨겨뒀거든요. 진짜로? 네, 8억은 정말 있어요. 아버지가 사채업자들 피해서 제 명의로 숨겨둔 거예요. 그럼 돈은 진짜구나.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그냥 돈만 준다고 하면 아저씨들이 의심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받으실 것 같아서. 이 아이가. 박재민의 순수한 의도가 느껴져서 화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아, 그럼 이 USB의 내용들은 그건 진짜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녹음해 뒀어요. 다만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겠다는 부분만 제가 지어낸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걸 녹음해 뒀을까? 아마 혹시 몰라서 보험으로 걸어둔 것 같아요. 공범들이 배신할 때를 대비해서. 그럼 이걸로 정말 다른 사기꾼들도 잡을 수 있겠구나. 재민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8억으로 피해자분들께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증거들로 아버지 공범들도 고발하고요. 박재민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네 아버지도 결국 사기꾼으로 기록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요. 대신 마지막에라도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재민아, 그럼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연락해보자. 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피해자 모임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박재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고 8억의 보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정말입니까? 최영식 씨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박재민이 통장사본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 건가요? 김철수 씨가 떠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피해 비율에 따라서 전액 보상해 드릴게요. 박동진 씨는 아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왔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USB 안의 증거들로 박민수의 공범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25년 만에 다시 법무사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68세에 새로 시작한다고요? 이장호 변호사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박민수의 USB에 담긴 증거들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기 조직 전체가 모조리 검거되었어요. 주범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총 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밝혀졌죠. 저는 2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대리인으로 말이에요. 재판장님,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는 50여 명의 피해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최영식 씨, 김철수 씨, 박동진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장호 대리인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엄중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원 보상을 받았고 사기꾼들은 모두 감옥에 갔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법원 앞에서 수연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태식이도 목발을 짚고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어요. 정민이도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상담소를 차릴 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정오 사기 피해자 상담소. 사무실 간판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사장님, 첫 상담자가 오셨어요. 수연이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온 분은 70대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쥐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1년 전 버스 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들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이 늙은이 도와주시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머니께도 당당하게 사실 관리가 있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상담소는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하루에 10명 이상의 상담자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에만 30건의 사기 사건을 접수했어요. 태식이가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15건은 이미 해결됐고 나머지도 진행 중이에요. 정민이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방교육 효과가 크네요.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서는 사기 피해가 현저히 줄었어요. 수연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박재민에게서 일어났어요. 아저씨, 저도 정식으로 상담소 직원이 되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박재민은 법무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0살이라는 늦은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재민아,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저씨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1년이 지나자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렸어요. 이정호 소장님,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겨울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더 확대하고 전국에 상담소 지부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같은 시니어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여보, 방송 봤어요. 아, 그래?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미영아,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런데 여보, 혹시 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아, 정말이야? 네. 방송 보니까 여보가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함께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몇 주 후 미영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며 말이에요. 여보, 제가 상담소살님을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피해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제가 더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미영의 제안에 상담소는 더욱 활기찰 수 있었어요. 2년 후 박재민이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저씨, 합격했어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박재민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축하한다, 재민아. 이제 정말 우리 팀이 완성됐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해 가을 상담소 3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움받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작은 잔치였어요. 이정호 소장님 덕분에 제가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70대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1년 전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들고 찾아왔던 그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이제 상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서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건네받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절명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버스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게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한숨을 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형, 나 사기당했어. 어떻게 하지? 그 목소리를 들으니 3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상담소로 연락해보세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나요? 물론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도와드려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버스는 절망을 나르는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구나. 집에 들어서니 미영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함께 수고했지. 내일도 상담 많이 있죠? 10명 정도 예약되어 있어. 그럼 제가 간식이라도 준비해 놓을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년 전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했던 그 일기장이었어요. 2027년 10월 15일. 오늘로 상담소 3주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총 1,500명의 피해자를 도왔고 150억 원의 피해를 회복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보람이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박민수에게 당했던 그날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70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도 증명해 보이겠다.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70세,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